한 번도 손해를 본 적 없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돈을 벌었던 기업인데 그 회사의 회장은 식당에서 쓴 휴지를 접어뒀다가 화장실에서 다시 썼고 양복은 소매가 다를 때까지 입었습니다.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 그 정도로 아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철벽 같던 회사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 가문이 3세대에 걸쳐 일구고 지켰다가 결국 잃어버린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쪽 작은 마을입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낸 겁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투자였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 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다는 거죠. 소년은 결국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향에 돌아온 청년은 곡물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사에 타고난 감이 있었나 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 장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곡물상으로 커졌거든요. 자금이 모이자 그는 더 큰 판을 벌입니다. 수산업에 뛰어든 건데 회사를 세우고 어선을 하나 둘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척에 불과했던 배가 나중에는 무려 70척까지 불어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물고기 떼를 찾아다녔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던 겁니다. 정어리 가공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해방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북쪽에 새 정권이 들어서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거든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하게 어선 몇 척만 끌고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상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쪽 땅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무역회사를 세웠거든요. 과거 거의 중국과 만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쌓아둔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무역의 감을 잡았고 금방 자리를 잡았죠. 무역이 안정되자 그의 눈은 또 다른 기회를 향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급하게 나라를 떠나면서 남긴 재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거든요.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확보했고 이걸 높은 값에 팔면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따론들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수원에 있던 성냥 공장까지 인수해서 성냥 사업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3번이나 모든 걸 잃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북쪽에서 재산을 몰수당했을 때, 두 번째는 전쟁이 터져서 남쪽에서 쌓아올린 것들마저 날려버렸을 때입니다. 보통은 한 번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3번을 무너지고도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직 공장을 인수해서 새 출발을 했거든요. 마침 정부가 전후 복구를 위해 옷감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방직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선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장을 넘겨받아 회사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선을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지나다니는 줄인데요. 집에 불을 켜려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어디든 전기가 필요한 곳이면 반드시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선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전선 사업만으로도 돈이 넘쳐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탕 만드는 회사도 세웠고 증권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방직, 설탕, 전선이라는 당시 핵심 산업을 모두 손에 쥔 거죠. 한때 재계 서열 5번째 안에 들 만큼 거대한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를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돈 관리를 맡기도 했는데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달라고 찾아오니까 질려버렸죠. 결국 정치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여당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부정축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빼앗기기도 했죠. 이 일 이후로 그는 자녀들에게 단단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절대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는 사업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방직회사와 무역회사를 맡겼고 가장 핵심이었던 전선회사는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설탕회사도 함께 넘겼죠. 셋째 아들을 가장 아끼고 또 가장 믿었던 겁니다. 이 셋째 아들이 바로 2대 경영자인데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 명문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검소한 정신만큼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2대 경영자의 검소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을 내고 먹어야 음식이 부실하면 당당하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였죠. 본인이 자주 식당을 이용하면 요리하는 사람들도 더 신경 쓸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일반석을 이용했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돈을 벌지 않는 아이들이 쓰는 버릇부터 들이면 안 된다는 철학이었죠.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전제품 시장에 진출해놨거든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지금의 대표적인 전자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선 사업도 꾸준히 성장했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빛으로 정보를 보내는 광케이블 기술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죠. 수출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난 거대 기업이 가전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설상가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가전제품 판매가 급격히 줄었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때 한 대기업 회장이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가전사업이 힘들면 우리한테 넘기라고요. 좋은 값에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회장은 오래전부터 가전사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던 인물이었습니다. 2대 경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키워온 사업을 남에게 넘긴다는 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전선 사업에서 번 돈을 가전 쪽에 계속 쏟아붓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가전 사업 전체를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직원 수천 명과 계열사 10곳이 한꺼번에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 대기업의 전자 계열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가전 사업을 정리한 뒤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하나에만 집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해외 시장도 넓혀갔죠. 놀라운 건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 회사만큼은 흑자를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으니까요. 매출은 조 단위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수백억 원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2대 경영자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뇌에서 피가 터진 거였는데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62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회사는 핵심 리더를 잃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후계 구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평생 살림만 해온 분이라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유족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속세가 아니라 경영 공백이었습니다. 회사는 급하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는데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임원이 새 경영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신 회장의 오랜 비서실장 출신으로 재무와 투자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했던 측근이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선택이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새 경영자는 취임하자마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홍보부서도 없고 회사 간판조차 제대로 달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의 사장이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연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은 이제 답이 아니라고, 기업 환경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투자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거죠. 수익을 5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새 경영자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선 시장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익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새로운 돈줄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 자체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었죠. 회사가 반세기 넘게 쌓아둔 현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번도 손해를 본 적 없으니 돈이 쌓이고 또 쌓였던 거죠. 새 경영자는 이 현금을 무기 삼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먼저 산간 지역에 있던 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스키장과 호텔이 딸린
큰 규모의 시설이었죠. 이어서 한때 이름을 날렸던 패션 회사도 사들였고 건설 회사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서울의 핵심 터미널 부지도 매입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유명 주류 회사 인수전에도 뛰어들었고 이탈리아 케이블 회사 지분도 샀으며 태양광 사업에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리조트 투자가 수익을 냈고 주류 회사 관련 투자에서도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보수적이던 회사가 변하고 있다고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거든요. 회사가 가진 현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빚을 내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었죠. 게다가 이 투자들은 전선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들이었습니다. 리조트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패션 사업의 노하우도 없고 건설업에 대한 지식도 없었거든요. 회사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후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경영 수업은커녕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인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투자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회사는 생각만큼 살아나지 않았고 건설사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적자가 쌓여갔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영자가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회사 돈으로 부당하게 보증을 서주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회사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였죠. 어떤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한테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경영진과 연결된 곳들이었다고요. 그러던 중 세계 경제에 거대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진 건데요.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쳤고 부동산 값도 바닥을 쳤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상황이었죠. 회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쪽이 됐습니다. 주식으로 넣은 돈은 반토막 났고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진짜 무서운 건 현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한 것들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설령 팔린다 해도 헐값이었죠. 회사의 전체 자산을 뜯어보면 절반 이상이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전선 공장이 아니라 주식이랑 부동산, 다른 회사 지분이었던 거예요. 본업은 이미 뒷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빚은 돌아가신 회장 시절에 비해 8배 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부채를 전선 사업 수익으로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창립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온 흑자 기록이 깨진 겁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거죠. 업계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회사가 적자를 냈다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협력 업체들은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오히려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회사는 급하게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팔았고 본사 건물도 팔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상당한 규모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문 경영인의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죠.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 투자였다고 인정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담은 젊은 후계자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역대 최연소 부회장이 되었지만 물려받은 건 빛나는 기업이 아니라 빚더미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직원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살리고 싶었죠. 하지만 전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리조트도 건설사도 계열사 지분도 하나하나 정리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채권단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은행들의 입장은 냉정했습니다. 경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경영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3번이나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선 회사였거든요. 아버지는 반세기 넘게 흑자를 지켜낸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손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버티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라는 사람도 있었죠. 공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직원들을 만났을 때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같이 이겨내자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버티다가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면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쓰러질 수 있었죠. 반대로 경영권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재무 서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익 구조로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요. 자신이 물러나면 은행들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채권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이 회사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대부터 이어온 회사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떠나더라도 힘을 내달라고요. 일부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 사장이 안타까웠던 거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정확히 9해 만에 3세대에 걸친 58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새 주인을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빚이 워낙 컸고 전망도 불투명했으니까요. 같은 업종의 회사들은 인수하면 독점 문제가 생긴다며 빠졌고 다른 업종 회사들은 왜 전선 회사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투자 전문 회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돈을 넣어서 인수한 뒤 쓸데없는 사업은 정리하고 전선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몇 년에 걸친 구조정 끝에 회사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다시 흑자를 냈습니다. 전선 사업은 제대로만 운영하면 여전히 돈이 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대기업 그룹이 투자 회사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새 주인이 된 겁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에 엄청난 투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미국에서는 낡은 전력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했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쓰려면 새로운 전선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회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카타르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몇 년치 물량이 밀려들었습니다. 공장은 풀가동 상태가 됐고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지경이었죠. 수주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새 주인이 들어왔을 때의 3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바다 밑에 까는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면서 해저 케이블 수요도 급증할 거라고 본 겁니다. 새 공장까지 짓기 시작했죠. 회사의 가치는 인치했을 때에 비해 몇 배로 뛰었고 새 주인은 대박을 친 셈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전 주인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너 가족도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투자 회사는 운용기한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업 다각화가 반드시 나쁜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선 시장이 이미 충분히 커질 만큼 커진 상태였고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성과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 돈을 쏟아부었고 게다가 대부분 빌린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능력이 없었죠.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2대 경영자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과거에 가전사업 매각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매우 신중했고 빚은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두둑이 쌓아두는 경영을 했습니다. 창업자는 더더욱 그랬죠. 3번이나 모든 걸 잃어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회사를 이끄는 사람은 전문 경영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거죠. 보통 전문 경영인의 성과는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보이는 숫자로 평가됩니다. 오래 버티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구조가 무리한 확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회사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셈이죠.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았을 테고
부동산도 팔 수 있었을 테고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위기는 왔고 회사는 그 충격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고 현금이 부족했죠. 젊은 후계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떠밀려 경영자가 되었고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전문 경영인이었으니까요. 문제가 눈앞에 터질 때까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단의 순간에서 그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가문의 명예 대신 회사와 직원들을 택한 겁니다. 만약 끝까지 버텼다면 은행들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테고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겠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회사를 떠난 뒤 그는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옛 직원들이 연락을 해오면 그때 사장님 결정 덕분에 회사가 살아날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세대에 걸쳐 이어온 회사를 자기 대에서 놓쳤다는 사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그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오너 가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이끌고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 전력 시장의 성장 물결을 타고 있죠.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좌절도 이제는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무리하게 몸집을 불리면 위험하다는 것, 잘하는 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번 넘어져도 일어선 창업자, 검소하게 반세기를 지킨 2대,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전문 경영인, 그리고 책임지고 물러선 3대까지 각자의 선택이 회사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 맨손으로 내려온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반세기 넘게 타올랐다가 꺼질 뻔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손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3세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는 도전과 성공, 좌절과 재기, 그리고 마침내 포기해야 했던 순간까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